원래 원숭이는 9세계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쩐 일인지 남아메리카에 원숭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일 유명한 게 카푸치노 원숭이라고 있거든요. 카푸치노 색깔입니다. 심지어 뗀 석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미스터리예요. 그때는 이미 아프리카랑 아메리카가 떨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북미와 남미 사이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했을까? 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아메리카에는 왜 특이한 원숭이가 살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특이하다는 건 누구의 눈으로 보냐는 거예요. 아메리카의 시각으로 보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원숭이가 특이하겠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눈으로 보면 아메리카 대륙의 원숭이가 특이하겠죠. 원숭이를 크게 두 덩어리를 나누면 구세계 원숭이와 신세계 원숭이가 있습니다. 어디가 구세계일까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구세계예요. 아메리카가 신세계고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는 확실히 아메리카가 신세계잖아요. 나중에 갔으니까. 근데 원래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원숭이에게도 구세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고요. 그들에게 신세계는 아메리카입니다. 원래 원숭이는 구세계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쩐 일인지 대략 3천만 년쯤 전에 남아메리카의 원숭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원숭이는요, 자기만의 진화 경로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구세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메리카의 원숭이가 신세계의 원숭이가 아주 특이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세계 원숭이 중에는요, 꼬리로 나무 가지를 감아 매달릴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꼬리가 있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그 꼬리로 잡고 있는 원숭이 없어요. 우리가 만화에서 막 보고 있잖아요. 꼬리 감고 있다 그러면 남아메리카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아시아 원숭이를 그렇게 그리는데 그러지 못해요. 또 재밌는 게 얼굴이 달라요. 구세계 원숭이요, 콧구멍이 사람처럼 아래로 돼 있어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원숭이는. 그런데 신세계 원숭이요, 콧구멍이 옆으로 나와 있어요. 양쪽 옆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광비원류라고 합니다. 넓은 코 원숭이류에서 광비원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엄지가 발달하지 않았고요. 뇌가 작습니다. 훨씬 작아요. 구세계 원숭이보다. 집단 크기 작고 사회성도 훨씬 덜하죠. 그래서 원숭이 이름만으로도 이게 구세계 원숭이인지 신세계 원숭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이해요. 신세계 원숭이는 고암 원숭이, 거미 원숭이, 다람쥐 원숭이, 카푸친 원숭이, 마모세드 원숭이, 타마린 원숭이, 올빼미 원숭이, 사키 원숭이, 유카리 원숭이 막 이런 식이죠. 제일 유명한 게 카푸치노 원숭이라고 있거든요. 카푸치노 원숭이는요, 꼬리 감기 다람쥐과 원숭이인데요. 왜 카푸치냐? 카푸치노 색깔입니다. 카푸치노 색깔이어서 이제 카푸치노 원숭이라고 그래요. 돌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야자나 캐슈넛을 막 깨부숴 먹어요. 심지어 뗀 석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뗀 석기가 뭐예요? 돌을 꽝 치면 그 돌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돌 떼고 나면 원래 돌은 날카로운 칼이 생기겠죠. 그 뗀 석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뗀 석기를 만든 건지, 아니면 딱 떨어질 때 면과 면 사이에 돌가루가 생기잖아요. 돌가루를 먹기 위해서인지는 잘 불명확하긴 하지만 어쨌든 뗀 석기를 만들고 돌을 갖고 부셔 먹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석기 시대까지는 온 원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울 만도 했는데 걔네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 그건 몰라요. 카푸치노 원숭이도 누군가가 한번 그거를 했고 자기네끼리 그 밈처럼 퍼져서 문화화 됐을 거예요. 진화란 것은 우연히 겹친 게 바로 진화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암 원숭이. 고암 원숭이는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엄청나게 큰 울음을 울어요. 열대 우림에서는 한 2, 3km까지 소리가 나가고요. 열린 곳에서는 5km까지 소리가 갑니다. 멀리 가고 큰 울음소리라는 뜻은 뭐냐면 음이 낮다는 거예요. 저음입니다. 깊은 저음에 메아리치는 금속성 울음을 내요. 높은 음은요, 멀리 가지 못해요. 낮게 멀리 하면서 소리를 쭉 내는 건 뭐냐면 여기 내가 있어, 접근하지 마, 그런 거예요. 또 무리끼리는 나 여기 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런 거죠. 약간 더 높은 음으로 막 내면 적들이 나타났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소리를 낼까? 목 안에 확성기 역할을 하는 뼈가 있어요. 뼈 모양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솔골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큰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미스터리예요. 남미 대륙에 어떻게 원숭이가 왔는가? 신세계 원숭이의 기원은 여전히 진화 심리학의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아요. 신세계 원숭이는 최소한 3천만 년 이전에 시작됐거든요. 그때는 이미 아프리카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대륙이요 떨어져 있었어요. 또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도 분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북미와 남미 사이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했을까? 정말 그 미스터리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겨우 생각해 내놓은 미스터리가 하나는 외계인이 갖다 심어줬다는 거고 이거 뭐 그냥 농담처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상상 끝에 나온 게 뗏목 가설입니다. 뗏목이 뭐냐면 뭐 원숭이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이동했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홍수가 났다든지 폭풍, 강의 침식으로 해서 산이 통째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산이 막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쓸려 내려갈 때 위에 나무들이 얼기설기 엉켜 붙어서 거대한 뗏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숭이들이 우연히 거기 나무 있다가 그냥 올라탄 거죠. 올라탔는데 해류 때문에 쭉 남아메리카까지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충분히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저기 막 한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잖아요. 그 멀쩡한 섬에 무슨 동물들이 이동하기도 하고요. 진도에 보면 진도에도 호랑이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추측하는 거죠. 예전에 어마어마한 산사태 같은 게 있었어. 그저 호랑이도 산사태 쓸려 갔다가 나무 위에 탁 있었는데 나무가 떠내려가서 진도까지 간 거죠. 혼자 거기에 외롭게 살다가 죽었겠죠. 이게 뗏목 가설이 가장 그럴싸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가능했던 게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사이가 지금처럼 완전히 넓진 않았어요. 떨어지고 있던 과정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해류도 그쪽으로 밀어줘서 도움을 줬다는 거죠. 이때 카피바라, 천상갑도 아마 같이 뗏목을 타고 왔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요. 적어도 몇 주에서 수십 주는 걸렸을 거 아니에요. 몇 주에서 수십 주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먹을 건 충분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숲이 통째로 왔으니까. 하지만 마실 물은 어떻게 했지? 과일 같은 걸 뭐 먹고 살았나?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물이 가장 걱정이긴 하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원숭이와 구세계 원숭이와 신세계 원숭이가 또 언제 갈라졌는지 의문이에요. 페루에서는요 3,600만 년 전 화석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원숭이의 기원은 진화생물학의 가장 낭만적이고 도전적인 퍼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 원숭이들 정말로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언제 어떻게 왜 왔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진화의 재미있는 일입니다. 갈라지기 전에 발생했던 생물들은 아프리카랑 아메리카가 붙어있을 때 그 문제 없어요. 여기도 살고 있고 여기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원숭이는 이게 갈라진 다음에 등장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갔지?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바뀌질 리가 없어요. 왜냐면 기원은 같아요. 신세계 원숭이도 유전처럼 아프리카 원숭이와 이제 거기서 갈라졌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원한 것까지 아는데 근데 어떻게 왔는지가 미스터리란 거지. 구세계 원숭이가 진화한 과정도 이해되고 여기도 진화한 것도 이해되는데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어떻게 이동했냐만 미스터리인 겁니다. 없어요. 왜냐면 베드링해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기 추운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아직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파나마 해협도 그냥 바다였어요. 지역이 올라오지 않았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갈라서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코스입니다. 아예 없었어요. 아프리카도 있고 유라시아 대륙도 있어요. 인도에도 많고 그런데 없는 것이 있죠. 호주 없고 북아메리카에 없어요. 왜 그러냐? 신세계 원숭이가 남아메리카에 왔을 때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서로 떨어진 고립된 대륙이었거든요. 북미와 남미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또 북미를 거치지 않고 남미를 곧장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북미로 가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300만 년쯤 전에 남미하고 북미 사이에 파나마 해협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 바다였는데 기업이 쫙 올라와 버려가지고 연결돼 버렸어요. 아, 그때 오면 되잖아. 근데 이때 북미에 있던 거대한 낙타는 베링해를 넘어서 아시아로 가서 쌍봉 낙타와 단봉 낙타가 되기도 했고 또 남미로 건너와서 라마라고 하는 야마하고 알파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북쪽으로는 올라갈 게 거의 없었어요. 남미의 신세계 원숭이가 북미 진출은 실패했습니다. 원숭이는 대부분 열대 우림에서 적응하고 살잖아요. 근데 북아메리카에는 온대 한대 기후에 생존이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 일본에도 추운데 잘 살고 있잖아. 걔네들 온천욕도 하면서 적응을 해 나왔던 애고 서서히 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남미의 원숭이는 북미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누군가 한 번도 갈복만도 했겠지만 북미는 너무 험악한 것이었어요. 고양이과 개과 곰과의 포식자가 번성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남미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규어 정도의 고양이과 포식자가 있었는데 북미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미의 울창한 숲에서 숨어 사는 게 북미로 가려다 보면 일단 개활지를 막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했을 겁니다.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북미에서는 원숭이 화석이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 마다가스카 봤잖아요. 애니메이션. 그게 마다가스카르예요. 저는 2012년에 마다가스카르에 한 3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EBS의 세계 테마 기행이 있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4부작인데 아프리카의 소행성 마다가스카르를 찾아서 합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보면 제일 아래 보면 뭐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잖아요. 조금 위쪽에 보면 모잠비크가 있습니다. 모잠비크 바다 건너에 섬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4배쯤 돼요. 남한의 4배쯤 되는 엄청 큰 섬이. 나 거기에 한 달 싹 돌고 오겠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 달에 우리나라 못 돌잖아요. 한반도 2.5배, 우리나라 4배쯤 돼요. 1억 6천만 년 전까지는요. 아프리카 있고 인도, 호주, 남극까지 마다가스카르가 한 덩어리였어요. 이게 곤드와나 대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라서고 8,800만 년에 인도마저 완전히 갈라서면서 고립된 섬이 된 거죠. 처음에는 아프리카, 인도, 남반구의 정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입에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마다가스카르가. 근데 이때 마찬가지로 뗏목 같은 걸 타고서 원숭이가 왔겠죠. 그 다음에 또 바뀌면서 마다가스카르 좀 위쪽으로 올라와요. 모잠비크 위쪽까지. 근데 해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프리카에서 마다가스카르로 새로운 생명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수천만 년 동안 마다가스카르는 외부와 교류 없이 고립된 진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없는 생명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여우 원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다가스카르 사람도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마다가스카르 갔다 와서 괜찮은 도감도 없거든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마다가스카르의 동물에 관한 책을 살랬더니 없는 거예요. 왜 없냐 따졌더니 어디 거 찾는데 마다가스카르인데 왜 없어? 야 마다가스카르는 아시아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소tom 사람이. 말이 돼요. 분명 아프리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식물상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시아 사람과 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인도 대륙과 원래 붙어 있었으니까 인도 계열 사람이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무식한 얘기죠. 그때는 인도 대륙과 붙어 있을 때는 인도에도 마다가스카르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수천만 년 전인데. 근데 대략 2300년 전에 2300만 년이 아니에요. 2300년 전에 한 무리의 동남아시아계 사람들이 마다가스카르에 오게 됩니다.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 사람들도 뗏목을 타고 왔을 거다. 이 뗏목은 사람들이 만든 뗏목이죠. 왜 인도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시기는 알아요. 대략 2300명이었고 그때 가입 여성이 30명이었다. 가입 여성 30명이었던 건 어떻게 하느냐? 미토콘드리아 DNA를 검사한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로부터 유전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대략 30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 여성 30명이 왔어. 가입 여성 30명이 왔다면 우리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몇 명 정도의 비율일까? 남녀가 반이다 했을 때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으니까 수백 명 정도가 왔겠죠. 실제로 언어도요. 말라가시아라는 걸 씁니다. 말라가시아는 뭐냐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계열의 언어예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늦게 왔잖아요. 2300년 전에야 겨우 갔으니까.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의 고유 생물의 다양성이 아주 오래 유지될 수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우 원숭이입니다. 리머라 그래요. 원숭이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그룹이에요. 리머는 라틴어로 밤의 유령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빛나는 눈이 있고 기묘한 울음소리를 내요. 약간 기분 나쁜 기묘한 음소리입니다. 야행성 특성에서 처음에 유럽 사람이 보고선 리머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얼굴이 여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우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꼬리가 길어요. 잎이 주둥이가요. 여우처럼 길어요. 눈이 큽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누가 봐도 여우처럼 생겼어요. 여우 원숭이라 이름 잘 붙였네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크기도 다양해요. 마우스 여우 원숭이가 있거든요. 작은 쥐만 하죠. 인들이 시파카라고 한 여우 원숭이는요. 큰 개 많아요. 이렇게 하고 옆으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어나기도 합니다. 소리도 기묘한 소리를 냅니다. 주로 나무 위에서 야행성으로 많이 살고 주행성으로 사는 동물도 있어요. 또 알락꼬리 여우원숭이. 알락꼬리 여우원숭이 뭐냐면 마다가스카르에 나온 여우원숭이 있잖아요. 걔가 이제 알락꼬리 여우원숭이죠. 걔들은 주행성이었던 것 같고 조그만 여우원숭이들은 주로 야행성이고 그렇습니다. 군집을 이루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목에살을 이루고 있고요. 알락꼬리 여우원숭이는 그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르의 킹 줄리앙이기도 하고 인들이는 크고 짧은 꼬리가 있고 끼익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근데 보면 그 울음소리가 어떨 때 칵칵칵칵칵 웃다가 끼익 웃거든요. 어떤 게 적을 봤을 때 같아요. 적을 봤을 때 소리가요. 끼익 소리를 내요. 잘 들리게 상대방에. 포식자한테 포사라고 약간 여우 같은 진짜 여우는 아니고 여우는 객과잖아요. 고양이과 맹수가 있어요. 포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끼익 하면서 날 봐라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동료들은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고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칵칵칵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시파카는 뒷다리로 서서 뒤뚱뒤뚱 빨리 점프하면서 다니고요. 아이라고 하는 여우원숭이 가운데서 꽤 길어요. 이걸로 어디 넣어가지고 벌레를 갖다 뽑아먹고 그렇습니다. 여우원숭이는 90% 정도가 그냥 멸종 위기예요. 왜냐면 산림이 엄청나게 많이 파괴됐습니다. 사냥하고 있고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2012년에 마다가스카르 갔을 때 라무나 파나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갔어요. 라무나 파나 국립공원이요, 서울시 몇 배쯤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대나무 여우원숭이가 2012년에 2마리밖에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큰 대나무 여우원숭이 살고 작은 대나무 여우원숭이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만 먹냐면 처음에 자이언트 대나무가 있어요. 이 자이언트 대나무의 죽순을 먹는데 이 죽순에는 신기하게도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아나칼륨이 들어있어요. 죽순에. 다른 동물들 먹지 못하는데 큰 대나무 원숭이와 작은 대나무 원숭이는 이 죽순을 먹고 살았어요. 남들은 안 먹는 거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죠. 근데 인간이 들어오면서 그냥 그 대나무를 뗄감도 쓰고 집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져. 그러니까 작은 대나무 원숭이들은 얼른 식성을 바꿨어요. 딴 거 먹기 시작했는데 큰 대나무 원숭이는 여전히 이것만 먹었던 거예요. 결국에 서식지도 저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서울시 몇 배쯤 되는 라무나 파나라고 하는 거대한 국립공원에 2마리밖에 안 남았던 거죠. 그 내가 평생 2마리밖에 안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걔 아빠와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12년의 일이니까 지금 2025니까 13년이잖아요. 걔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장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거기에 훌륭한 가이드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 장 크리스토프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라무나 파나에 2마리밖에 안 남은 거지 다른 국립공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전 마다가스카르는 이 큰 대나무 여우원숭이가 한 250마리쯤 남아있다. 250마리도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멸종 극위기인 생명체입니다. 또 재밌는 게 히싱 바퀴벌레, 히싱 바퀴벌레인데 마다가스카르에 정말 특별한 벌레예요. 히싱 바퀴벌레 이렇게 돼 있지만 정식 이름은 마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벌레예요. 그 훨씬 더 우리 말은 오죠.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고 휘파람을 부는 바퀴벌레라고 하면 돼요. 벌레들은 몸 옆에 기문들이 있잖아요. 공기구멍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곤충들은 날갯짓으로 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먹이도 그 입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날갯짓으로 소리를 냅니다. 얘는 날갯짓으로 소리 내지 않고 이 공기구멍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문은 휘파람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왜 히싱 바퀴벌레라고 하고서 사람들이 야 특별한 놈이네 한 거죠. 보통 어른들 손가락만한 놈인데 바퀴벌레 치고는 귀여워요. 그래서 애완용으로 이제 많이 키웁니다. 실제 해충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바퀴벌레가 그렇습니다만 해충도 아니고 숲에서 중요한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해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마뱀이나 새나 아주 작은 포유류들, 조그만 여우원숭이들의 먹이가 되는 고마운 벌레기도 하죠. 아니죠. 신세계 원숭이는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원숭이에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살고 있는 원숭이는 구세계 원숭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원숭이는 신세계 원숭이,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는 건 구세계 원숭이도 아니고 신세계 원숭이도 아니고 여우 원숭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분류예요. 그러니까 신세계 원숭이도 구세계 원숭이에서도 기인한 거예요. 여우 원숭이도 구세계 원숭이에서 기인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여기 있으면 아메리카 여기 있잖아요. 마다가스카르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덩어리였어요. 옛날에 덩어리 딱 갈라져서 아프리카 원숭이가 아메리카를 데려갔으면 신세계 원숭이 된 거고, 여기서 마다가스카르 가서 독자적으로 진화하면 여우 원숭이가 된 거죠.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막 3주 동안 다닐 때 그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따지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식물군이 디디에레이과라고 식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카시아과도 있고, 디디에레이과도 가시가 있고, 아카시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알로에도 많아요. 알로에도 가시 있잖아요. 바오밥 나무도 많은데 바오밥 나무에 다시 가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식물들은 모두 가시가 많네요. 또 숲을 많이 다녔는데 거기다 막 맨날 긁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세계 테마기에 뭐지가 항상 긴 바지 입고 다녀요. 왜 그랬겠어요? 맨날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막 긁히니까 어쩔 수 없이 긴 바지 입었던 것 같아요. 가시가 많이 달리도록 진화한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거기에는 커다란 코끼리새, 뭐 자이언트 여우원숭이 같은 거대한 초식 동물이 많았어요. 이들은 힘도 세고 많이 먹겠죠. 걔네들 뭐 잎도 먹어치우고 줄기 가지까지 다 먹어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의 입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덜 먹히려면 어떻게 해요? 가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겠죠. 가시가 있는 식물도 있고 가시가 없는 식물도 막 있었겠지만, 가시가 없는 식물들은 다 잡아먹혀버리고 가시가 있는 식물들은 살아남아가지고 여태까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대한 초식 동물은 없지만 이미 생긴 가시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진화적 유산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 남북 마다가스카르는요, 크다 그랬잖아요. 남부 쪽 가면요 정말로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요. 고원지대
되고 잎 대신 가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 손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멕시코나 이런 데 선인장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광합성은 해야겠고 줄기에서 광합성하고 줄기에 있는 기공에서 하니까 이파리를 갖다가 가시처럼 만들어서 최대한 물 손실을 줄이게 한 거죠. 선인장, DDLA 과식물 다 이런 겁니다. 또 작은 초식 동물들과 곤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도 가시는 아주 좋은 장치죠. 그러니까 생물상이 아주 다양하면서 마다가스카르는 가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이. 근데 거기도 막 울창한 숲에는요, 밀리면은 가시가 아닌 것들 많아요. 근데 그 밀림을 벗어나면 쫙 가시가로 바뀝니다. 나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군데군데 건조한 지역과 밀림 지역이 막 산재에 있습니다. 산재 고조가 되게 높은 곳이에요. 데스크 마운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플레이트 마운틴이 있어서 높은 고온지대이고 바로 높은 또 아주 깊은 밀림이에요. 남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추픽추 조금만 그 밑에 가면 조금만 가면 올라가면 되게 완전히 사막 같은 곳이잖아요. 마추픽추는 산이지만 거기면 한참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거기 밀림지대에 조금 높은 산인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쿠스코 이런 데 훨씬 낮은 거죠. 근데 여기는 쿠스코 같은 데는 사막지대가 많고 마추픽추도 밀림이고 그러잖아요. 바로 얼마 멀잖아요. 기차 타고 몇 시간만 가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큰 나라에서 고조가 심하니까 다양한 지형이 있고 다양한 생물상이 있는 거죠.